여러분, 집값이 오르냐 내리냐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내 대출 한도가 오늘부터 수학으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오늘은 무주택, 1주택 기준으로 3분 만에 구조 잡아드립니다. 먼저 고지부터 하겠습니다. 이 콘텐츠는 투자 권유가 아니라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는 개인의 소득, 부채, 금리, 만기, 금융사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실행 전에는 반드시 금융기관과 공식 자료를 확인하세요. 특히 요즘은 스트레스 DSR 때문에 체감상 한도가 더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서 예전엔 됐는데 지금은 안 된다가 자주 나옵니다. 자, 오늘 결론부터 받겠습니다. DSR은 집값을 재는 규칙이 아니라 내 상환 능력을 재는 규칙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연봉으로 1년의 대출 원금과 이자를 얼마나 갚을 수 있냐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동네, 같은 집을 보더라도 결과가 갈립니다. 무주택은 처음 진입이라 전세대출, 신용대출 같은 기존 부채가 이미 내 상환 체력을 갉아먹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1주택은 갈아타기 상황에서 기존 주담대가 기본으로 깔려 있어서 DSR이 훨씬 더 빡빡하게 걸립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핵심 한 줄만 기억하세요. 나는 대출이 2억 이하가 아니라 나는 1년에 원리금을 얼마 갚아가 핵심입니다. DSR은 대출 잔액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연간 상환액을 먼저 봅니다. 같은 2억을 빌려도 10년으로 갚는 사람과 30년으로 갚는 사람은 1년에 갚는 돈이 달라지고 금리가 다르면 이자 부담이 달라지며 상환 방식이 다르면 매년 갚는 돈의 구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DSR은 결국 연간 상환의 게임입니다. 그럼 왜 요즘 내 한도 줄어들미 더 크게 느껴지냐? 이유 중 하나가 스트레스 DSR입니다. 은행이 대출 심사를 할 때 지금 금리가 이렇지만 나중에 오를 수 있잖아를 반영해서 심사. 계산에 가상의 금리를 더 얹어 보수적으로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소득이어도 언제 대출을 받느냐, 그리고 어떤 조건으로 심사되느냐에 따라 가능한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DSR을 어렵게 공부하지 말고 종이에 딱 3줄만 적으시면 됩니다. 첫째 내 연소득, 둘째 현재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합계, 셋째 새로 받을 주담대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그리고 이 둘을 더해서 연소득으로 나누면 됩니다. DSR은 기존 부채, 연원리금, 신규 주담대 연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의 90%가 착각하는 지점이 나옵니다. 집을 알아보기 전에 집값부터 보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순서가 반대입니다. 집을 보기 전에 내 연간 상환 가능액이 얼마인지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특히 무주택은 전세대출이 제일 민감합니다. 전세대출이 DSR에 들어가냐는 말이 많지만 일반인이 현실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건 이것 하나예요. 전세대출은 최소한 이자, 부담이 내 상환 체력을 깎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대출은 영향 없다라고 믿고 집을 보러 다니다가 막상 주담대 심사에서 기타 부채와 이자 부담 때문에 한도가 줄어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무주택이든 전세 거주자든 전세대출은 적어도 이자가 내 대출 체력을 먹는다고 보고 보수적으로 설계하는 게 안전합니다. 이제 무주택 계산법을 아주 쉽게 해보겠습니다. 무주택이 무너지는 전형적인 순서는 이렇습니다. 전세대출,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같은 기존 부채가 이미 연간 상환액을 차지하고 있고 신규 주담대의 연간 상환액이 DSR 한도를 넘어서면서 결과적으로 생각한 집값이 아니라 한도가 허락하는 집값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주택은 살 집 가격부터 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1년에 갚을 수 있는 돈부터 정하고 거꾸로 집 가격대를 정해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1단계, 내 연간 상환 가능액을 먼저 잡습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6천만 원이고 가정으로 DSR 40%라고 치면 연간 상환 가능액은 6천만 원의 40%인 2,400만 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40%가 고정값이라는 뜻이 아니라 상품과 금융권과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고
오늘은 계산 구조를 이해하자는 예시라는 겁니다. 2단계, 이미 갚고 있는 연간 원리금부터 뺍니다. 예를 들어 전세대출 이자가 연 300만 원, 신용대출 원리금이 연 600만 원이면 기존 연간 상환액 합계는 900만 원입니다. 3단계, 신규 주담대에 쓸 수 있는 연간 상환액이 나옵니다. 2,400만 원에서 900만 원을 빼면 1,500만 원입니다. 4단계, 이 1,500만 원이라는 연간 상환액으로 가능한 주담대 원금을 역산합니다. 2단계부터는 은행 앱 대출 계산기를 써도 되고, 상담할 때 대출 가능 금액을 묻지 말고 연간 상환액 기준으로 신규 주담대 한도가 어떻게 잡히는지를 물어보는 게 훨씬 빠르고 정확합니다. 무주택이 한도를 키우려다 자주 하는 실수 3가지만 더 짚고 갈게요. 첫째, 집값만 보고 움직이는 실수. 대출 한도는 집값이 아니라 연간 상환액으로 결정됩니다. 둘째,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방치하는 실수. 소액이라도 매달 갚는 돈이 있으면 연간 상환액을 먹고 DSR 체력을 깎습니다. 셋째, 만기와 상환 방식을 안 보는 실수. 같은 금액을 빌려도 만기와 상환 방식에 따라 연간 상환액이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가능한 한도가 달라집니다. 이제 1주택 계산법, 즉 갈아타기 프레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주택자는 기존 주담대가 이미 DSR 한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계산이 더 중요합니다. 갈아타기에서 흔한 실패는 집을 못 골라서가 아니라 대출이 겹치는 구간이 생기거나 새집 주담대가 커지면서 DSR이 터지는 구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주택 실전 절차는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단계, 현재 내 DSR 체력부터 확인합니다. 지금 내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이 연소득 대비 몇 %인지 대략 계산해 봅니다. 2단계, 갈아타기 시나리오를 2개로 나눕니다. 시나리오 A는 먼저 팔고 사는 방식인데 대출 겹침이 줄어서 DSR 부담은 낮아질 수 있지만 잔금 타이밍과 거주 공백, 임시 거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B는 먼저 사고 파는 방식인데 잔금과 브릿지, 겹대출 가능성 때문에 심사와 DSR이 더 빡빡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나는 이게 편해서가 아니라 DSR이 허용하느냐입니다. 3단계, 겹치는 기간이 한 달이라도 생긴다면 그 구간을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대출 심사는 가장 빡센 시점을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갈아타기는 집을 잘 고르는 게임이 아니라 잔금일 시간표와 대출 겹침을 관리하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도를 바꾸는 레버를 딱 4개만 정리하고 끝낼게요. 주담대 한도를 늘리고 싶다면 정상적인 범위에서 건드릴 수 있는 건 4개뿐입니다. 소득, 기존 부채, 금리 구조, 만기와 상환 방식입니다. 이 4가지 외에 대단한 비법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상담할 때 이 2문장을 꼭 쓰세요. 대출 가능 금액이 아니라 DSR 기준 연간 상환액이 얼마로 산정됐는지 알려주세요. 현재 제 기존 부채 연 원리금이 얼마로 잡혔는지 항목별로 확인 가능할까요? 이 2문장으로 상담이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바뀝니다. 이제 사례를 아주 짧게 2개만 다시 잡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주택이면서 전세대출이 있는 사람, 연소득 6천, 전세대출 이자 연 300, 신용대출 연 600, 그리고 6억 집에 들어가려고 주담대 4억을 희망한다. 이때 핵심은 4억이 되냐 마냐가 아니라 4억을 받았을 때 만들어지는 연간 원리금이 내 자녀 DSR 체력 안에 들어오느냐입니다. 그래서 무주택은 집을 보기 전에 주담대 연 상환액 상한선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1주택 갈아타기인데 기존 주담대 연 1,800, 신용대출 연 400, 연소득 8,000, 그리고 2억 더 큰 집으로 가려고 한다. 이때 핵심은 새 집 대출이 늘어나는 순간 기존 주담대가 남아있는 겹치는 구간이 생기면 DSR이 터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아타기는 잔금일 설계와 기존 대출 정리 타이밍이 핵심입니다. 자, 이제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12개로 마무리합니다.
1. 내 연소득을 증빙 가능한 기준으로 정리하기. 2. 내 모든 대출 목록을 적기. 주담대 신용 전세 자동차 학자금 카드론까지. 3. 각 대출의 월 상환액을 확보하기. 4. 월 상환액에 11을 곱해 연간 상환액 만들기. 5. 연간 상환액 합계를 연소득으로 나눠 현재 DSR 감 잡기. 6. 전세대출은 최소이자 부담이 체력을 깎는다고 보고 보수적으로 반영하기. 7. 스트레스 DSR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8. 작은 대출도 연간 상환액을 먹는 구조를 이해하기. 9. 갈아타기면 대출 겹침 기간을 보수적으로 잡기. 10. 상담에서 가는 금액이 아니라 연간 상환액 상한을 받아오기. 11. 집을 보기 전에 내 가격대를 대출 가능 범위로 먼저 제한하기. 12. 실행 직전에 최신 규정과 금융사 기준을 반드시 재확인하기. 마지막으로 댓글에서 흔히 나오는 질문 3개만 빠르게 답하고 끝낼게요. 첫째, DSR만 맞추면 무조건 대출 나오나요? 아닙니다. DSR은 핵심이지만 LTV 담보가치 소득 인정 방식, 금융사 내부 심사 등 변수가 있습니다. 다만 DSR을 모르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경험이 훨씬 늘어납니다. 둘째, 전세대출이 DSR에 들어가면 끝장 아닌가요? 논의나 보도는 섞일 수 있으니 최종은 본인 상황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전에서는 최소이자 부담이 내 상환 체력을 깎는다고 보고 보수적으로 설계하는 게 안전합니다. 셋째, 지금 같은 때는 사야 하나요? 기다려야 하나요? 오늘 글의 결론은 예언이 아닙니다. DSR로 내가 살 수 있는 집의 가격대를 먼저 확정한 뒤 그 안에서만 매수와 관망을 판단하세요. 자, 오늘 결론 한 줄로 끝냅니다. 집을 보러 다니기 전에 DSR로 내 가격대를 먼저 확정하라. 이번 주 액션은 매수 매도가 아니라 대출 체력, 즉 연간 상환액 점검으로 끝내세요. 그리고 댓글에 1번 무주택, 2번 전세, 3번 1주택 숫자만 남겨주세요. 그 비율에 맞춰 다음 편은 연봉과 부채 조합별로 가능한 집값 범위를 더 쉽게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다음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머니픽 코리아 굿뉴스 GN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